안녕하세요. 제가 경제 뉴스를 요새 좀 즐겨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 갑자기 그 국가 신용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 신용도에 대한 그 지수를 내는 그 지수 전문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무디스나 S&P, 피치 이렇게 세 가지 지수 전문을 내는 데가 있는데요. 무디스에서 한국의 국가 신용도는 괜찮지만 기업의 신용도가 큰 기업의 신용도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삼성은 R&D 수준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개발 비용 있죠. 그거를 많이 쓰기 때문에 굉장히 신용도가 높아서 기업 신용도로 보자면 아예 그 등급이 최상위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국가 신용도를 보면은요, 일본은 재정 적자 폭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 신용 등급이 아주 안 좋습니다. 게다가 이제 올림픽을 하게 되면은 적자 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근데 이제 한국 자체를 보자면 국가 신용도가 좋은 편이에요. 여러 가지 재정 적자 문제라든가 외채라든가 보유한 달러의 규모라든가 이런 걸 볼 때 그렇죠. 때문에 올해가 남북이 전략적인 공조를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에는 올림픽이 있어서 일본이 또 정신이 없고 그렇게 지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인 일본을 보자면 바로 올해의 남북 문제를 되도록이면 많이 해결되는 쪽으로 가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국제기구라는 것이 제가 올린 그 동영상에서 자세히 다른 동영상을 보면은요, 국제기구의 로비 자금이 굉장히 많이 그 일본 국구에 자금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특히 그 사사카라는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지만 이분이 그 캐톨릭의 제수이트셨죠. 이 분이 그 돈벌이를 한 것은 일본의 그 사행성 산업 있죠. 그런 거를 통해서 경마, 그런 경륜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돈벌이를 계속해서 그 아들한테까지 지금 일본 재단이라는 걸 명목으로 계속 그 전 세계에 그 일본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또 국제기구에 엄청난 돈을 또 들이밀고 그래서 로비군으로 굉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한국의 경우는 대기업들이 굉장히 그 맨땅에서 헤딩해가지고 진짜 자수성가한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그 의지의 한국인들이 그 대기업을 일으키고 있죠. 물론 삼성같이 좀 독보적으로 정부의 그 보조를 받아가지고 커진 기업으로 유명한 게 또 삼성이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찰싹 달붙어서 그렇게 삼성 위주로 모든 외교나 정책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계화 세력이기 때문에 삼성 자체가 IT잖아요. IT라는 것은 곧 세계화 세력입니다. 뭐냐면 개인들을 통제하려는 그런 그 능력을 보유한 게 IT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화 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한국 정부 또 삼성, IT 이런 게 다 연관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전 세계 주식 성향도 IT는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현재 그 미중 협상이 불안정하잖아요. 전 세계의 금융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불안정하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 투자자들이 가용자금이 있는 사람들이 금 투자라든가 달러에 투자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에는 그 달러 보유도 상당히 지금 현재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한국은. 그래서 전혀 국가 신용도에 문제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일본이나 중국보다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의 그 기술도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하이테크 쪽으로 가면서 저가인 그런 특성을 한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그 굉장히 수요가 높아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높다는 거죠. 뭐 건축이면 건축, 건설이면 건설, 또 뭐 다른 거 있죠. 자동차도 그렇고, 뭐 화학도 그렇고, 뭐 그럽니다. 근데 이제 현재 전 세계는 연준의 저금리 정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실은 연준이 뭐 트럼프랑 사이가 안 좋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언론 플레이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연준은 저금리로 돈 풀었잖아요, 벌써. 그래서 이제 미 주식 시장으로 전 세계 투자금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 랠리를 가지고 뭐 시기적으로 제가 여기서 발표는 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이게 랠리라는 것은 그 랠리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도에 그 선거 방향이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관전 포인트입니다. 어쨌든 한국 자체에는 굉장히 재정 건전성이 높고 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제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IT고 또 그 다양하게 그 문어발식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은 굉장히 재정 그 신용도가 높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국 자체를 볼 때는 삼성에 대한 그 경제 의존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소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삼성은 이미 국제 기업이죠. 다국적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강남의 그 주택가격 상승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막 그 많은 그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전체 그 자본 그 규모가 움직이는 걸 보면은 그 지금 상위 20% 정도가 현금 보유율이 높고 대기업의 현금 보유율이 높죠.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의 문화라는 거는 주식보다는 부동산 투기에 익숙한 문화란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주식 투자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부동산에서 기회를 보려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 외국에 지금 뭐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투자할 만한 곳이 상당히 있죠. 뭐 굉장히 성장한 그런 나라라기보다는 어중간하게 그 안정적인 나라, 뭐 이런 데에 부동산을 매입하면 장기적으로 이로운 그런 거가 볼 수 있어야지 된다고 봅니다. 저는 뭐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도 아니고 부동산을 갖고 있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런데 이제 한국은 그러니까 세계적인 추세와는 무관하게 현금 보유 문제랑 얽힌 결과물이 바로 강남의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은 제일 중요한 게 교육 문제잖아요. 그래서 교육 정책을 바꾸면 오히려 부동산 투기 수요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보면은요, 공교육이 꽤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사교육을 애들한테 시키지도 않았고 애들이 원치 않아서 안 시킨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만 보자면 굉장히 천재성 있는 애들은 조용하게 걔네들을 이제 어디로 딱 보내가지고 천재 교육을 받게 해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선생님들의 수준이 너무 높고 학부모도 학교 공교육을 굉장히 믿는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 애가 뭐 천재가 아니더라도 뭐 더 좋지 뭐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키우는 게 좋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오히려 천재 교육을 받아서 애가 그 IQ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감성 지수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걸 걱정하거든요. 많은
생각이 깨인 부모로서는 그냥 평범하게 좀 약간 잘하는 정도로 커졌으면 좋겠다 이러기 때문에 굳이 사교육을 이 경우는 안 시키죠. 근데 이제 이 캐나다 교육을 이렇게 보면은요, 온라인 교육하고 오프라인 교육을 결합시킨 그런 교육을 꽤 많이 해요. 그래서 만약에 고3 정도가 되더라도 그 교육을 보면은 그 우리나라의 그 데이, 그 한꺼번에 보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BC주에서 그렇게 하는 거. 근데 이건 문제은행식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온라인으로 그것을 막 연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온라인으로 어떤 알지 못하는 선생님한테 막 문제를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오프라인으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뭐 만날 수도 있고 뭐 굉장히 그 교육 체제가 여러 각도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대학교에 들어갈 때 그 내신이라고 그러죠. 한국적으로 내신을 한 50% 중시를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과 그 대입 그 한꺼번에 보는 그 시험을 결합시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가정이 시골에 살아요. 그런 경우도 거기 학교에서 내신이 높으면 등급을 높게 받기 때문에 오히려 보통 부모들이 그 교육열이 높은 그런 곳에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도 어느 정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거론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강남에 있어야만 뭐 그 스카이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게 없습니다. 여기 그 캐나다 교육은 하기 때문에 내신도 1등급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 전체적으로 보는 그 수능 시험도 그 굉장히 점수가 높아야 되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가령 내신에서 90점을 받았는데 그 수능에서도 90점을 받았다. 보통 다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그런 학생들이 선택될 때 내신을 중시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골로 이사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적인 그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은 또는 교육적 차원에서 보자면 A라는 학생이 내신도 90이고 뭐 수능도 90이다. 그런 경우는 대충 그 A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A 플러스인지 아닌지 거기에 약간의 미세한 차이죠. 국가적인 면에서 보자면 A가 선택되거나 B가 선택된 거나 그다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인력을 키운다는 입장에서. 그런데 이 밴쿠버 지역에서는 이제 중국인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교육열이 높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교육열이 있는 데다가 지금 뭐 내신도 그렇고 뭐 수능도 있고 여기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결합한다 하더라도 최고의 대학에 들어갈 때는 그 커트라인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A라도 똑같은 A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들어갈 때 점수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학부모는 없어요. 모든 그 제도에 있어서 공정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한국의 경우는 지금 현재 조국 사태나 뭐 나경원 사태가 문제된 거는 공정성을 위배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비록 조국 사태나 나경원 사태가 있다 하더라도 계속 그 기본적인 방향은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에 플러스해서 저는 이제 교육제도가 한국의 교육제도는 자기가 그냥 그걸 외워서 하든 뭐래든 그 자기 점수를 올리는데 이 서구 사회의 교육은 그룹을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그룹 점수를 많이 받아요. 그 고등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초등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룹끼리 뭐를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냥 억울한 사람도 있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평가를 덜 받았다 그러고 억울한 점도 있긴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그룹
그룹적인 거를 중시한다는 거. 그래서 꼭 한국에서도 그룹적인 것을 중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그 소셜, 사회의 지수가 높아지는 거죠.